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얼마 전 추석이었는데요.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희 이번 수자한학회 TV에서는 9월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9월호에서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우효섭 교수님을 모시고 현재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계시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또 우리 회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학회 회원분들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방금 사회자가 소개했듯이 광주과학기술원에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우효섭이라고 합니다. 예,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일하기 전에는 제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한 27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자고 교수의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또 오랜 기간 연구활동을 하시고 또 연구원장까지 역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연구원에 계신 동안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시고 기억에 남는 또 업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회원들한테 소개해 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특별하게 잘했다는 연구는 이렇게 별로 없지만요.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1996년부터 2001년 6년 동안 그 당시 환경부에서 G7 연구 사업을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연구 책임자로 한 연구가 국내 여건에 맞는 자연형 하천 공법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구를 통해서 지금은 누구든 어느 지역이든 하천 복원, 자연형 하천 만들기 사업이 보편화가 됐죠. 제가 보여드린다면 요겁니다. 이게 양재천인데 96년에 그 시범사업 하기 전이고 그 다음에 약 1, 2년 후인 시범사업 후의 사진을 보여주죠. 예. 교수님께서는 또 우리 학회 23대 이제 회장을 역임하신 경험이 있으신데요. 예. 그 회장 임기 동안 또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에 지금 남는 건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그것도 특별히 잘한 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다만 이제 하나 얘기한다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학술대회 때 기조강연이나 학술강연은 외국 전문가들을 불러서 했지만 제가 우리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비교적 젊은 그 전문가들 중에서 선별해서 기조강연도 의뢰하고 또 학술강연도 의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교수님께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신 이후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분야의 강의를 주로 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하는 강의는 지금 제 주 전공 분야하고 좀 색깔을 달리 하는데요. 국내 환경정책과 이슈, 또 응용생태공학 이런 분야를 영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후변화와 같은 또 사회환경적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지금 이제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이제 기법이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이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이 꽤나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 회원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자연 기반 해법이 사실은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을 직역한 거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 자연적인 과정, 이때 자연적이라는 의미는 생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 생태적 과정과 원리의 바탕을 두고 지금 이제 사회환경 이슈가 뭐냐면 기후변화에 의한 문제, 도시물 관리,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기술적, 비기술적 노력이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NBS와 비슷한 용어들을 서로 이제 위계를 좀 봤어요. 그래서 LID가 제일 작은 공간 범위와 시간 범위인데 이른바 그 저영향 개발, low impact development, 그 다음 green infrastructure, green infra, 그 다음 이건 유럽에서 쓰는 용어인데 앞에 블루를 붙여서 블루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요거는
학술 체계이기 때문에 좀 색깔을 달리하기 때문에 점성을 드렸습니다만 이컬러지컬 엔지니어링, 생태기술, 결국은 MBS는 자연 또는 생태에 기반한 크고 작은 지금까지 해왔던 또 앞으로 각광을 받을 다양한 이 기법들 이런 거를 망라하는 우리 방법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교수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이제 혼동스럽게 썼던 그 용어들이 어느 정도 위계가 잡히고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수환경 기반, 자연 기반 해법이 잘 성공적으로 적용됐던 국내나 국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많은 사례가 있는데 국내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여전히 청계천 보건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나 그 효과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물론 그 사업이 잘 됐냐 못했냐 하는 거에 대한 이론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천을 시민들한테 돌려줬고 또 도시의 열섬 효과라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했고 그리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였죠.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 어떤 분야가 자연 기반 해법에 잘 된 사례냐 하면 지금도 하나의 온고이지신 성격이지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자연재료, 살아있는 나무와 돌을 이용해서, 풀을 이용해서 홍수 피해를 억제하려고 했던 사례죠. 예를 들면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관방재림이나 경상남도 함양에 있는 상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과거의 자연기반 해법의 기초를 둔 것이 온고이지션 성격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외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저기 해안 수림들은 없습니다만은 맹그로브 풀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것이 하나의 이 띠를 이뤄서 폭풍 해일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 이 내륙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특히 조성 환경, 이게 벨트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도시 환경입니다. 주변에 있는 자연의 환경, 여기를 이용해서 자연이 주는 혹은 생태계가 주는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이후에서 많이 보여주는 사례인데 지금 도시 환경이 여기 있고 일부 자연 환경이 있고 또 도시와 자연의 이 언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로 이루어지는 청색 띠와 그 다음에 작게는 가로수가 됐던 공원이 됐던 이 숲으로 이루어지는 녹색띠, 이러한 청색과 녹색의 생태계 벨트가 주는 서비스 효과를 우리 사회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자는 그런 취지죠.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 물론 모식도입니다만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 자료에서도 보이지만 그 통합 물 수자원 관리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최근 통합물 관리에 관한 이슈도 많은데 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연 기반 해법하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예. 그 사실은 우리 통합물 관리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럼 뭘 통합하느냐? 통합이라는 표현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있는 요소는 물과 토지와 자연자원입니다.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가 꼭 이거를 이론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세 개의 요소를 조화롭게 관리하자. 영어로 코아디네이팅 혹은 조직화되게 관리하자는 취지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MBS라는 그 개념이 이러한 취지의 통합물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예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선 원칙은 MBS가 주는 생태계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하는 연계해서 활용하자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그 효과를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프모키스타들이 하고 있는 그레이 인프라도 해촉하지 말고
충분히 연계해서 적용하자 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산림이나 습지를 보존하는 거, 복원하는 거 이게 자연적으로 치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이수 효과도 있고 네. 또 아까 보여준 블루 그린 인프라 그다음에 분야는 좀 다릅니다만은 생태 농업이라든지 윤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치수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그 NBS의 사례는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일부 시행됐습니다만 이른바 room for the river 개념입니다. 하천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얘기는 과거에 인간의 그 목적을 위해서 하천을 좁혀서 제방을 쌓고 물은 빨리 보내자는 그러한 치수 원칙이 아니고 원래 하천이 가지고 있던 홍수도를 돌려줘서 하천을 하여금 충분한 공간을 가져서 홍수의 첨도 위험도 줄이고 시간도 늦추자. 동시에 이제 그 홍수토가 주는 생태 효과도 우리가 도모하자. 그런 의미가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해안 수림들을 이용해서 재위험을 저감하는 거, 그거를 영어로 ECODR이라고 할게요. 네. Ecological Disaster Risk Reduction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예. 교수님께서는 이외에도 이제 하천 제방하고 관련된 도서도 집필을 하시고 또 물론 다양한 연구 활동을 현재에도 많이 수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한 그 연구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한 5년 동안 물론 저 혼자 아니라 주변에 많은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 연구가 바이오폴리머라는 새로운 재료를 이용해서 제방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 제방의 생태성을 높이자는 거죠. 근데 바이오폴리머가 뭐냐 하면 우리 인공 폴리머는 플라스틱이고요. 바이오폴리머는 대표적인 게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이 콩과 식물에 같이 자라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무기물인 질소를 고정해서 유기물로 만들어주고 그걸 저장을 해줘. 뿌리에다가. 그게 바이오폴리머인데 그거를 토목 재료로 쓰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황석하고 섞어서 제방을 도포한다든지 제방의 파이핑을 억제한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제방 원형 실험을 해서 확인을 하는데 지금까지 실험 결과는 굉장히 우리가 아주 희망적입니다. 예. 그럼 혹시 이 하천 제방 관련 연구가 앞으로 더 활발히 진행될 경우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그 가장 좋은 기대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방을 튼튼하게 만들고 생태적으로 플러스되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그게 적용이 되죠. 근데 제방은 공공재니까 상품성보다는 우리 공공섹터, 정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담당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설계니까 하천 설계 기준에 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데 반영이 돼서 우리가 실제 쓸 수 있게, 실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상용화까지 가기는 조금 아마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예. 공공 성격의 기술로 기술의 실용화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물관리 일원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마무리가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물관리와 관련한 법제도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 회장을 또 역임하셨던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최고의 전문가로서 이 상황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물관리 일원화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죠. 내년 1월에 토부의 하천 계획, 치수, 관리 업무가 이제 환경부로 가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관리 일원화가 물 통합 관리의 효과를 높이는 방편이지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전히 제가 제한된 소견인지 모르지만 국가물관리 차원에서 기본은 치수관리다. 예. 우리가 지난해 8월에 그 남부 특히 지방에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제방이 붕괴됐죠. 이러한 것들은 통합물 관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은 좀 아니다. 그렇죠? 물론 도움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레이 인프라든 그린 인프라든
NBS든 우선은 치수 관리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 의미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냐면요. 93년 사례인데요. 유럽의 그 크리스마스 때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때 네덜란드에서 제방이 넘쳐서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그때 환경 그 운동하는 분들은 이 제방이 굉장히 그 생태적으로 귀중하니까 제방을 높이거나 하는 거 하지 말자고 해서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것도 일종의 환경화다. 영어로 직역한 건데요. 그린 디몬이다는 거죠. 그린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화를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아무튼 제 소견은 물관리 일원화의 의미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통합관리의 알파 오메가는 아니다. 이런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교수님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회가 또 우리 학회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치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네.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는 수질 관리의 필요성과 네. 생태계 보존 복원의 의미 이런 것을 강조하고 네.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 쪽에 전통적으로 연구하는 우리 수산학회 회원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회적인 니즈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비교적 그동안 잘 몰랐고 우리 분야가 아니라고 조금 한 발 물러섰던 한 발짝 뛰었던 수질 분야의 전문성 그리고 생태계, 생태학 분야의 전문성에 대해서 네. 최소한 지식과 그 다음에 경험을 쌓아서 그 사회 니즈에 더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학회의 경우 과거에 비해서 외형은 많이 커졌지만 또 시대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첨단 기술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반면 또 실제 적용은 쉽지 않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학회 또한 많은 적응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교수님의 조언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지금은 융합기술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분야, 수자원, 하천, 수문, 플러스 수환경 이런 분야를 조금 더 그 다른 분야하고 엮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이 AI라든지 빅데이터, 네. 뭐 드론도 되겠고요. 가상현실, 아까 얘기한 생태 이런 전문가들이 우리 학회에서 와서 뭐 그 사람들이 올인해서 와서 활동한다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할 수 있는 또 연구할 수 있는 공간적 룸, 물리적이든 가상적이든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우리 학회에서 쉽게 해서 마당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모시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합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최근까지도 좀 활발한 저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출판되온 서적이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학회 회원들이 꼭 읽어봤으면 하는 이런 책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많은 교재를 썼습니다. 뭐 하천수리학, 하천공학, 생태공학, 최근에는 하천제방. 네, 이런 건 전공서적이고 우리 회원분들이 특히 젊은 회원분들이 한번 제가 추천할 만한 책은 여러 명이 공지했습니다만은 이런 책입니다. 생명의 강 살리기요. 그래서 이거는 국내외 아주 잘된 하천 보건 사례를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만들었으니까 뭐 구태여 추천한다면 이런 책 한번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한 비전공 서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읽어야 하는 교양 서적 정도라고 이해하면 그렇죠. 될까요? 예. 네,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우유석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수자한학회 TV 9호로도 이제 점점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출연을 직접 해보시니까 느낌, 소감이 어떠신가요? 신선합니다. 또 새롭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그러니까 학회든 우리 사회든 세월이 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대신 나타나서 하면 항상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프로그램을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시청자를 좀 확대하려는 노력은 학회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앞으로 다양한 시청자를 이제 넓혀갈 수 있도록 학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수자한학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학회 그 경영진들이 잘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평소에 느끼고 지금도 생각하는 건 역시 쉽게 얘기해서 국제화입니다. 학회 자체도 국제화하지만 회원들이 더 국제화됐으면 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학회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학회가 이제 외국 인접 국가들하고 1대1로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학술대회 하면 국제 세션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 뭐 예를 들면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관련 국가의 관련 학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의 그 연맹을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게 비근한 예가 토목공학입니다. 그래서 ASEC이라고 해서 Asian Civil Engineering Coordinating Council 이렇게 해서 미국, 일본, 한국 한 10개 이상 나라의 토목 학회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도 물적으로 그러한 컨소시엄이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우리 학회가 2005년대 5년 이후로 많은 국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 운영을 해서 초과 수입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립했는데 그런 걸 시드머니로 해서 우리 학회 젊은 회원들 중에 외국에 가서 발표하고 경험을 쌓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재정 여건이 안 되는 그런 회원들을 엄선해서 1년에 10명이면 10명 정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이나 기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의 전제겠죠. 그런 것도 한번 학회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저희 수자한학회 TV에서는 10월호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